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AI 재료 말고는 없잖아. 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AI 산업 내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 또는 엔비디아의 위치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 자, 세무사님,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기억에 남았던 현상이랑, 뭐, 올해가 지금, 오늘이 상반기 거래의 마지막 날이죠. 맞습니다. 장일 마감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얻으신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달력으로는 6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지만 네. 오늘 금요일이 6월 28일, 거래일수로는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숫자에 대한 관념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6월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6월은 2분기의 마지막 달 또는 상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분기보다 훨씬 큰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고요. 상반기 점검. 네, 그 1년 중에 이제 절반이 지나간 거죠. 사실 절반 지나갔을 때 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야 오늘 다 뭐 월봉이나 연봉을 다 찾아봤을 텐데요. 연봉으로 보면 6개월 동안의 흐름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올해 거래소 지수는 여기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 6월 28일 기준으로 작년 연말 대비 5.3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뭐 좀 마이너스는 안 갔지만 보합권에서 종가를 살짝 올렸기 때문에 뭐 한 4%, 5% 움직이다가 5.37%로 상승 마감을 그나마 했습니다. 제가 왜 그나마라는 표현을 썼냐면 일단 거래소 지수가 아닌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닥 지수는 요걸 이제 음선이라 그러는데요. 1월의 첫날보다 오늘 종가가 더 빠졌고요. 작년 연말 기준 마이너스 3.0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해외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약한 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거래소가 코스닥보다는 그나마 약 8% 정도 더 강한 거죠. 거래소는 6개월 동안 5.34%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방금 봤듯이 3%가 떨어졌으니까 거의 8%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좀 더 선호하고 갖고 있는 종목들은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더 많을 거예요. 거래소의 대형주보다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더 많았다면 올해 6개월 동안 6월 말까지 성적표를 각자의 계좌 손익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아마도 보합 정도에서 마이너스인 분들도 꽤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거래소 위주로,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그나마 종목을 잘 선정했다면 6개월 동안 뭐 5%, 10%, 20% 수익 나신 분도 있겠지만 포트폴리오를 그냥 짜잘짜잘하게 분리를 해서 했다면 그냥 보합 정도. 왜냐하면 거래소는 5% 상승, 코스닥은 3% 하락이니까. 또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많았다면 거의 마이너스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왜 코스닥보다 강했냐라는 걸 일단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의 흐름을 기억해 본다면 한 두세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업종의 차이죠.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총 1위, 2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시총 50위 안에 드는 종목들 중에 금융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 화재, 삼성생명 등도 50위 안에 당연히 들고요. 볼까요? 보시면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건 현대차랑 기아죠. 그리고서 KB금융, 신한지 KB금융이 10위안에 들어왔네요. 그렇죠.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이제 은행주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업종의 차이가 중요했던 게 거래소는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죠.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 자동차죠. 그리고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금융주죠. 요 세 업종은 사실은 연초 대비 올랐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시총 1위가 에코프로미엠이고 총 3위가 에코프로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죠. 그 다음 시총 2위가 알테오젠이고 4위가 HLB죠. 제약바이오주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업종들의 움직임에서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랑 2차 전지, 제약바이오주 어느 쪽이 올랐냐 해서 당연히 전자, 즉 코스피 주도 업종들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 8% 이상의 상대적 강세를 보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러면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의 강세죠, 당연히. 그럼 반도체 강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건 누구나 아는, 삼척동자도 아는, 올해 100% 이상의 상승을 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상승을 이끌은 게 반도체 업종 상승을 나오게 한 주 요인이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주의 강세가 좀 돋보였는데 금융주의 강세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왔잖아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그게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 없겠어는 둘째의 문제고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만으로써 금융주들은 상반기에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의 강세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도에서의 IPO 증자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지금 인도에서 몇 조 단위의 가장 큰 규모의 증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인가 어제 같은 경우는 LG전자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주 전체의 강세가 이끌어졌고 또 하나는 환율 부분도 있는데요. 환율이 사실은 한 1,200원대가 가장 안정적인 환율대라면 1,300원이 넘어가고 1,350원이 넘어가면 조금 환율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1,400원이 넘기 전까지는 1,300원대에서는 오히려 박수를 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업종들 중에서 환율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강세를 이끈 이런 요인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들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상대적 강세가 나온 거고 반대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약세 업종인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주는 어떤 약점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일단 2차전지는 여러 가지의 약재가 혼용이 되었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작년 여름까지 사실 오버슈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많이 오르면 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주가의 간단한 원리로서 작년 연말까지, 여름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지금 하락률이 꽤 높은 상태, 이렇게 주가적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악재가 있었냐 해서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는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악재고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린데 불편한 점이 되게 많대. 나도 안 바꿀래. 근데 심지어 보조금도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강제성에 의해서 야 이제 전기차로 다 옮겨져야 돼라는 분위기도 각국의 규제 정책들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야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야 이런 분위기죠. 그러면 강제성에 의해서 급하게 할 게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전기차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술자리에서 들어보거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전기차 편한 거 하나도 없다는데 이런 분위기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늘기는커녕 줄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또 리튬 가격도 2차 전지 업종에 그 영향을 미쳤죠. 리튬 가격이 굉장히 강할 땐 2차 전지가 매가가 올라갔지만 2차 전지가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2차 전지 가격도 하락하는, 근데 심지어 전기차들 안 팔리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2차 전지 업종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은 사실은 2차 전지만큼 안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실적이 없는 기술주들이 제대로 주가를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금리가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오히려 실적 없는 기술주들이 유리해지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점점 늦춰지면서 제약바이오주가 금리 인하가 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업종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밀려나는 거죠. 아직 금리 인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업종별 강세와 약세를 구분할 수 있고, 어쨌든 결론은 거래소의 업종들, 주도 업종들,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가 코스닥의 주요 업종인 2차전지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강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주가 2차전지 제약바이오보다 강했다. 하나씩 그럼 여쭤보면 엔비디아 차트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하신 엔비디아 주가가 10대 액면 분할로 시총 1위에 오르는 조정 겪으면서 지금은 124달러 정도인데 10대 액면 분할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AI 업계 치열한 경쟁에 엔비디아 수익이 역풍이 된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팽팽한데 나중에 주가로 그게 증명되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운명. 제가 김작가 TV에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오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를 아시고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성장주 투자를 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분석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좀 차티스트 쪽으로는 추세 매매자인 거죠. 그래서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에서 저는 추세 매매자입니다. 추세 매매자들은 일단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정배열 차트예요. 그래서 정배열일 때는 그 추세에 올라타고 그 추세가 끝났다는 확인이 들 때, 아, 이제 이 종목은 끝났구나라는 판단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지금 이 위치에서는 끝났다라는 판단은 거의 들 수 없는. 아직은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의 위치상 굉장히 탄탄한 위치예요. 지금 뭐 조정 받았다고 해도 140에서 120까지 한 10%에서 12% 정도밖에 조정 안 받은 거거든요.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을 갈 때 사실은 고점 대비 한 25%까지의 조정도 이겨내서 정고점을 뚫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 아직 깊은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추세가 전환되나? 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이평선의 위치만 봐도 완전 정배를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21선, 61선, 121선, 201선이 완전 정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닥 대비 상승률을 갖고밖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냐의 기준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니까. 왜냐면은 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실적을 반영하는 속도로 올랐는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는지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야, 실적 반영한 거 아니야? 지금 너도 나도 AI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모두 엔비디아 칩만 들어가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액면 분할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10대 액면 분할하면 되니까. 그래서 액면 분할은 주가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심리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500만 원 하던 게 액면 분할 50분의 1을 했으니까 500만 원 하던 게 10만 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말로 삼성전자가 500만 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과거로 치면 300만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또는 400만 원 하는 게 8만 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시가총액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비교한다면 삼성전자가 400만 원일 때나 8만 원일 때나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 똑같은 기업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적인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초보 투자자라면 삼성전자가 400만 원일 땐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가 8만 원일 땐 굉장히 싸졌다고 생각하니까 약간의 플러스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실제로 액면 분할이 약간의 플러스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간다 덜 간다는 건 의미가 없고 또는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만 가야 된다는 것도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추세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는 재료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재료 말고는 없잖아.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대적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글로벌 지수 전체에서 상대적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은 대만 증시를 비교해 보면 왜 AI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 또는 미국 증시를 비교해 보면 왜 AI 시대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래소 지수는 그나마 거래소가 플러스였잖아요. 코스닥은 마이너스였고 거래소 지수가 5% 올랐습니다. 올해 6개월 동안. 미국의 나스닥을 보면 올해 18%가 올랐고요. 그 18% 오른 게 일봉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엔비디아 차트 보여드렸는데 비슷하죠. 올해 18% 올랐으니까 이제 나스닥 더 못 올라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이평선을 깨지 않고 좀 조정받는 듯 하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런 추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지금 5% 오를 동안 나스닥은 18%가 올랐어요.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대만 증시를 보면 이 차트의 각도가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요. 우리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거 엔비디아 수준이죠. 그리고 상승률을 이렇게 바꿔보면 올해 6개월 동안 28.45%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대만 증시에 투자하는 대만인들은 굉장히 행복한 6개월을 보낸 거죠. 우리나라처럼 야 한국 증시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 증시로 가자라고 할 필요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TSMC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죠.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강했던 이유는 자동차나 밸류업도 있지만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의 주요 종목이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 거고 하지만 시가총액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HBM 자재를 만들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도 제가 장담하는데 10% 이상 상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거기에 못 꼈기 때문에, 그 상승 행진에 못 꼈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는 5% 상승에 만족을 한 거고, 코스닥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가 됐고, 대만 지수는 TSMC라는 아주 강력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승률보다도 훨씬 큰 상승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AI 반도체가 다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2000년대 초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거품이란 분석하시면서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 3월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 기업에 올랐지 이후 주가가 폭락했다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사실 AI는 엔비디아 빼고는 좀 돈을 버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는 약간 신기루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이 김 작가 채널에 나오면서 이 질문은 되게 정기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주도 업종의 주도 상승 종목이 나오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부정적 의견이 네.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팩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존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었잖아요. 그럼 애플이 그 10년,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할 때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야, 핸드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왜 저것만 올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무나가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요즘 조정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전기차 전체의 조정이지 전기차 업종 자체에서 시가총액 1위인 테슬라가 다른 종목한테 그 주도권을 넘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AI 산업이 2차전지 산업 또는 전기차 산업이 조금 지금 위태해진 것처럼 AI 산업 자체가 좀 흔들린다면 모를까, AI 산업 내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 또는 엔비디아의 위치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터넷 버블 당시에 시스코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급등했다가 밀렸던 건 네트워크 장비 업종에 대한 안 좋은 평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건 뭐 제가 만들면 얘도 만들 수 있지 않아잖아요. 근데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버블에서 지금 살아남아서 시가총액 1위, 2위, 3위 기업을 다투는 기업이 있죠. 바로 구글이 있죠. 그러면은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붕괴됐다면 구글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 50위, 100위로 내려갔어야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AI 산업 자체가 인터넷 버블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해서 인터넷 혁명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뭐 그거보다 더 대단하다는 말은 아직은 못하지만,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아직 오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이렇게 챗GPT 말고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시대 때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야후를 막 쓰거나 아직 네이버나 다음이 막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지만, 결국은 오히려 버블이 꺼지면서 99년, 2000년도에 버블이 꺼지면서 그 이후에 네이버가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은 주가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총 탑10 안에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결국은 인터넷 혁명은 성공적이었던 거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 미국의 구글이 있는 것처럼 성공적이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AI라는 거는 아직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지만 저는 저런 표현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PC 할 때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 퍼스널이 붙는 이유가 원래는 이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고 원래 컴퓨터가 산업용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PC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AI는 수천억 또는 수조짜리 AI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개인들은 그 AI 효과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내에는 개인용 AI 비서들이 다 나온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그게 1000만 원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뭐 5천만 원, 1억 주고 사잖아요. 마이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마이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예전에는 각자의 차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자가용이라는 말이 왜 있어요? 내가 타는 차. 요즘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마이카, 자가용이라는 말이 왜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차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거의 뭐 전 국민 또는 어떤 국민들은 2대, 3대씩도 차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회사에 가면 또는 뭐 집에 가면 유선으로 전화가 하나 있었던 거지 뭐 이렇게 무선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폰을 갖고 다녔던 시기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개인용 AI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용 AI 비서든지 아니면 AI 로봇이든지 이런 퍼스널 자가 붙는 이런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
개인용 로봇, 개인용 비서, 그러면 그 시대에는 사실은 AI가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수혜주, 수혜산업주는 훨씬 확산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 정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기기 회사들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들 정도가 직접적인 수혜주지만 앞으로는 그 쓰임이 개인으로 넘어간다면 훨씬 많은 분야에 확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